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주입니다. 북한 매체가 25일 김정은 위원장이 서해 백령도 인근 창린도 방어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단행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9월 19일 남북 순회가 합의했던 군사합의를 김 위원장이 직접 지시해 위반한 건데요.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도 군사합의 체결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밝히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이 서해 해상 분계선 인근에서 해안포 사격을 한 배경에 대해 살펴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귀국을 해야 하는데요. 북한 당국이 더 많은 수의 노동자를 중국으로 파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북한 안팎의 정세를 짚어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순회가 합의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습니다. 네. 먼저 이 사건 경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이 사건이 알려진 것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를 한 그 이후예요. 그 보도 내용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백령도 남동쪽에 있는 서해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했다. 그리고 해안포 중대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 목표를 정해 사격을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국내에도 알려지게 됐는데 사건 내용을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일단 발사 일자는 23일입니다. 장소는 서해 창린도 방어대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서해 5도 가운데, 남측의 서해 5도 가운데 하나인 대청도에서 동쪽으로 한 37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서해 북방 한계선에서는 북쪽으로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오전 9시에 이 방어대에 도착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격은 10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떤 걸 발사했느냐? 어떤 포냐? 사거리가 12km 정도 되는 포였고요. 포의 구경은 76.2mm 해안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긴 거리는 아니고 이제 뭐 단거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몇 발을 발사했느냐? 총 45발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45발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이라든가 탈북인들이 분석을 했는데 네. 재미있는 것은 2010년 연평도 대응 사격, 그러니까 북한에서 연평도를 먼저 포격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 남측군이 대응 사격을 할 때 북한군에 사상자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상자의 수가 45명이라고 하네요. 그런 것을 감안한 숫자일 것으로 추정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격 방향은 NLL 남측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어대의 무기는 이 지역에 배치된 무기는 사거리 13km짜리, 15km짜리, 그다음에 한 30km짜리도 있고요. 37km를 넘는 굉장히 긴 곡사포도 이 방어대의 무기를 다 갖추고 있는데 이번에 발사된 것은 사거리 12km짜리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보통 북한 매체에서 김 위원장의 활동을 보도할 때 하루나 이틀 뒤에 공개를 하는데요. 네네. 23일 또는 24일에 서해 해상 분계선 근처에서 이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날짜를 택한 이유도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밝혀진 오늘 일부 저희 데일리 NK에서도 이제 그걸 보도를 했고 국방부에서도 아마 내부 브리핑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격 날짜는 23일입니다. 23일은 우리가 다 떠올릴 수가 있는 그 사건이죠. 2010년 11월 23일에 오후 2시 34분부터 한반도 서해 5도 중에 하나인 그 대한민국 연평도를 향해서 북한군이 선전포고 없이 포격을 했어요. 그 사건이 휴전 이래 최초로 민간인 거주구역에 대한 공격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11월 23일 날 일어났죠. 그러니까 네. 딱 지금 이번 23일은 딱 9주기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아마 연평도 포격 사건 9주기를 기념해서 일부러 맞추었을 가능성이 현재는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이달 들어서 연이어 군부대를 시찰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16일에 전투 비행술 대회를 참관했고요. 18일에는 낙하산 침투 훈련을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 9주년을 맞은 지금 이 시점에 서해 해상 분계선 인근에서 해안포 사격을 한 건데요. 이 연평도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위협하려고 이런 행보를 한 걸까요? 네, 일단 볼까요? 지난 16일에 전투 비행술 대회를 참관했어요. 네.
전투 비행술 대회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공식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2019년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 지휘 상원들의 전투 비행술 경기 대회. 굉장히 긴데요. 이게 이제 장소는 원산 갈마 비행장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항공기 실전 비행 기술을 보여주는 에어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폭격 훈련, 항공기 훈련이라고 봐야 되는 비행 훈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면 지난 18일에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교란용 AN2기를 이용한 낙하산 침투 훈련을 지도했어요. 이 AN2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공식 명칭은 AN2 콜트 복엽기다 그러는데 복엽이라는 것은 네. 날개가 아마 2개 달린 옛날 비행기 같아요. 옛날 소련 시절에 1947년 국영 항공기 제작사인 안토노프에서 이제 농약 살포용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게 한 지금까지 18,000대 이상이 생산됐는데 이 가운데 일부 비행이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 한 300대 이상 북한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비행기가 왜 중요하냐? 여기에 이 비행기에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 10명을 태워가지고 저쪽 후방에 낙하산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00대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를 띄우면 일거에 한꺼번에 띄우면 3,000명 정도의 북한군 특수부대원을 한국 후방 지역에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전에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비행기는 레이더에 잘 안 걸립니다. 비행기의 소재라든가 이런 특수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레이더에 잘 안 걸려요. 특수 피복 천을 이렇게 재질로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만약에 그 공군 기지라든가 핵 발전소라든가 백령도, 연평도를 포함한 그러니까 전략적인 도서에 막 분산해서 떨어뜨릴 경우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네. 지도했다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이번에 서해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첫 번째는 폭격 또는 비행 훈련을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후방 침투 훈련을 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서해 5도에서 매우 가까운 최전방 지역에서 국지 도발을 했다는 거예요. 국지 도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사실은 한국을 겨냥한 무력 시위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미국과는 전혀 관계없는 한국을 겨냥한 시위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것 같은데요. 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남북 군사합의 문서를 사문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관측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작년 9월 19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19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를 했고요. 같은 날에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측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 북측의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합의문 제1조가 뭐냐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이런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세부 항목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서해 남측에 있는 덕적도 그 위쪽 이북으로부터 북측에서는 초도 이남 이 지역을 포사격 일단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해상 기동 훈련도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해안포에 있는 함포, 그다음에 포구, 그다음에 포신 여기에 다 덮개를 설치하라는 거. 그래서 포문도 다 폐쇄한다. 이런 내용으로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창린도 조선방어부대는 바로 그 수역 안에 들어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포사격을 했다? 포를 분명히 다 덮기로 했고 포문까지 폐쇄하기로 한 그 합의문을 사실 대놓고 위반한 셈이죠. 네. 그런 것보다면 이걸 통해서 아예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앞으로 영원히 무력화하려고 의도적으로 했는지 그건 아직까지는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그 합의문을 대놓고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틀림없는 거죠. 이건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서해 해상 분계선 인근에서 진행된 해안포 사격이 결국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올해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빨리 입장을 바꿔서 회담장에 나오라. 그 시한은 올해까지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네. 그게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아, 한 달 정도 남았겠네. 조금 더 남았는데 이제 그러면 미국에게 입장을 바꾸라고 하는 이 요구 이것을 끌어내려면 이제 자꾸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미국을 직접 압박하는 겁니다. 사실 이걸 안 한 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해가지고 신종 타격 수단이다 해가지고 잠수함 탄도 미사일 발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애매했었어요. 유엔 결의 위반인지 아닌지 매우 애매하게 어쨌든 미국을 사실상 자극한 거였어요. 그런데 미국이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일 때문에. 그러면 압박을 좀 더 강화하려면 그보다 좀 더 긴 사거리에 뭔가를 발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니면 핵실험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핵실험이나 좀 더 긴 사거리가 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는 이건 유엔 결의 위반 소지가 대단히 커지고요. 그리고 오히려 대북 제재가 더 강화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칫 아예 미국이 북미 협상 국면 자체를 그냥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현재로서 직접 압박은 좀 쉽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이제 한국이라든가 중국을 통한 간접 압박이죠. 한국이나 중국이 미국에게 입장을 바꾸라고 설득하게 만드는 것인데 중국을 압박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커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의 협조가 중요한 때거든요. 그래서 올해 중국으로부터 막 그 관광객을 막 대거 유치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대북 제재 숨통을 트이려면 중국을 압박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 그러면 이제 한국은 좀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을 압박해서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게 하려는 전술을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금강산 관광 철거라든가 그다음에 서해 포사격 지시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11월 부산 답방을 문재인 정부가 거듭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놓고 거절했거든요. 이런 모든 것은 아마 미국을 간접 압박하기 위한 한국을 압박해서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게 만들기 위한 전술적 차원의 조치들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동안 한국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 등을 연이어 발사했지만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또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이번 사안이 왜 합의 위반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9.19 군사 합의에 보면 무력 도발이라든가 이 자극을 하지 않겠다고 구역을 정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구역 안에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포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합의 위반이고요. 국방부도 이것 때문에 25일 날 유감을 표명을 했어요.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 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 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온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우리 국방부도 분명히 확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북측은 남북한 접경 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사 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것은 아직 우리 군 당국에서도 밝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이죠.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북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포용 정신이 계속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계속 포용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22일 날 통일부가 미리 보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이런 제목의 카드뉴스를 게재를 했어요. 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잡은 뒷모습이에요. 그 카드뉴스. 그리고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 강화를 통해서 남북 교류 협력 강화와 한반도 평화 정책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여전히 남북 교류 협력 강화 이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끌어내겠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교류 협력 강화에 집중하자고 하는 대북 정책 기조를 여전히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2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이제 초청 친서 받았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나서 그러나 참석할 이유를 못 느끼겠다 하고 거부한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그리고 또 같은 날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주 미국을 방문했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뭐냐면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든지 재개하기 위해서 통일부 장관이 막 전격적으로 막 발표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어떻게든지 북핵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해서 더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그 사건 이후에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변화가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더 뭐 혹시 또 다른 강도 높은 뭔가 어떤 조치를 북측이 한다면 또 모를까, 현재까지는 뭐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 내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앞으로 한 달 내에 귀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 당국이 더 많은 노동자를 중국으로 파견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에 따르면 이게 이제 대북 제재 중에 하나예요. 북한 해외 노동자를 북한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라. 지금 노동자를 받고 있는 나라들 많잖아요. 중국, 러시아, 뭐 동유럽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나라들은 노동자를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 시한이 12월 22일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한 달이 안 남았어요. 그런데 24일 날 평양 주민이 제보해온 내용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평양 사람들이 대거 중국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요녕성 단동으로 나가는 인원은 이제 많지는 않지만 길림성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 특히 훈춘, 도문 쪽으로 많이 나간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피복, 전자, 수산물 가공 공장 뭐 이런 거 경공업 부분에 이제 주로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대거 파견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말도 덧붙여요. 제재 같은 거 뭐 당국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을 덧붙이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지금 약간 좀 특이한 현상이죠. 지금 강제로 다 돌아와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왜 대거 특히 평양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중국 쪽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게 좀 특이한 기사처럼 보입니다. 네, 저도 의문인데요. 네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시한으로 정한 이 12월 22일에 맞춰서 북한 노동자들을 오히려 철수시키고 있는 분위기인데 왜 중국에선 계속 북한 노동자를 받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중국을 제외한 앞서 얘기했던 러시아, 몽골,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중동 지역, 동남아시아, 동유럽 이런 나라들은 이미 사실 송환을 했거나 12월 22일에 맞추어서 북한 노동자를 속속 철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은 유독 그런 움직임이 강력하지 않아요. 이걸 보면 북중수교 지금 70주년입니다. 이제 70주년 하면서 중국과 북한이 서로 이제 방문하기도 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올 한 중반쯤에 북한의 여행을 대폭 권장하는 이런 조치를 내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중국인들이 지금 북한에 가서 관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비용이 고스란히 북한 당국에 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북 제재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주는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이 너무 지나치게 경제적 압박을 받을 경우에 어떤 정치적 불안이라든가 외교적 고립 사태가 심화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중국이 어느 정도 완충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그 파견 근로자,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송환 문제로 인한 압박감도 중국이 최대한 그것을 좀 최소화해 주려고 완충해 주려고 하는 그런 조치 가운데 하나로 현재는 분석이 됩니다. 네. 중국으로 파견되는 북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 당국에 바쳐야 할 상납금이 많은데요. 중국에 나가려고 계속들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중국으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에 한 달에 보통 1,500위안에서 2,000위안 정도 그 정도 월급을 이제 받고 있는데 그중 절반 정도를 당국에 상납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돈으로 따지면 한 달에 한 700위안 또는 1,000위안 정도 이렇게 받는다는 건데 잘 받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적다고 그래요. 더 많이 떼니까. 근데 이게 북한에서는 사실 만져보기 힘든 돈이라고 합니다. 절반을 당국에 떼간다 하더라도 네. 그 중국 돈 700위안에서 1,000위안 정도면 북한에서는 벌기 힘든 돈이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 최근에 북한 내부에 공장이 잘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서 원료도 부족하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그다음에 장사도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무조건 어떻게든지 밖으로 나가서 뭔가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도 힘들고 비자도 잘 안 나와서 뭐 북한에 들어가서 도장도 받고 나오고 막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나와서 일하는 게 그나마 돈벌이에는 나은 형편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남북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서해 완충지대에서 해안포를 발사한 배경과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일을 앞두고 오히려 북한 당국이 중국의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